라인의 기구지입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받은 바와 같이 라인 스티커에 프레디 러닝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라인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 계통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서는 시큐리티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관련돼서 연구를 하거나 휴먼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위치 정보와 관련된 연구, 분석, 개발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라인에서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인데요. 우선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술인지라는 부분에서부터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머신러닝을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연동을 해서 하는 형태에 대해서 복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이용을 하는 서버 측에서 거의 대부분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머신러닝입니다. 이 경우 서버 측에서 우리는 머신러닝의 모델 학습을 합니다. 서버에는 윤택한 계산 자원도 있고 데이터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학습이 끝난 이후 머신러닝의 모델이 얻어지는데요. 얻어진 모델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추론, 인퍼런스에서는 각각의 유저에게 예를 들어서 추천 엔진의 경우에는 어떠한 데이터를 누구에게 무엇을 추천하면 좋을지라는 것을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결과가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보내져서 각 클라이언트는 유저가 디바이스 상에서 그 어떤 인터랙션을 해서 그 결과가 피드백을 해서 로그에 와서 다시 서버로 보내져서 다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학습 결과가 또다시 인퍼런스 처리로 이어져서 메일처럼 이와 같은 처리를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템이 추천이 됩니다. 그와 같은 처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처리 형태입니다. 온 디바이스에서 머신러닝의 인퍼런스가 이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버 측은 트레이닝만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한 결과 얻어진 학습 모델, 여기서는 각 클라이언트에 배포가 되는 것이 같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모델이 클라이언트 측에 전달이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머신러닝의 실행 환경을 로컬에 가지고 있어서 인퍼런스 처리를 로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상에서 머신러닝의 학습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학습에 참가를 하는 클라이언트는 실질적으로는 이 안의 일부입니다. 무작위로 유저 또는 디바이스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된 디바이스 상에서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로컬에서 학습된 모델, 로컬 모델을 서버 측에 업로드합니다. 업로드된 모델은 각 클라이언트 각각 조금씩 다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슨 통합 처리가 필요해집니다. 통합 처리, 모델 아그리게이션을 서버 측에서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또다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배포가 되어서 모든 유저가 학습 결과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또다시 이 학습한 결과를 추론하고 서버 측은 배포를 합니다. 여기까지 서머리입니다. 우선 서버 측에서 하는 머신러닝 처리입니다만 많은 계산, 리소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코멘데이션과 같은 처리에 어울립니다. 두 번째 소개를 한 온 디바이스 상에서의 머신러닝 추론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버 측과의 통신이 불필요합니다. 로컬로 데이터를 직접 추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의 지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등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더레이티드 러닝입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는 클라이언트 상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상에서 처리를 하고 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를 가능한 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이상의 프레딕티브 러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기술을 어떻게 라인에 도입을 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적용한 것은 스티커의 자동 추천 기능입니다. 실제로 입력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보드로 아리가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리가또라는 의미의 스티커가 후보로서 많이 추천이 됩니다. 유저는 그 안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송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로시크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다른 스티커의 후보가 추천됩니다. 스티커 추천에는 그 이외에도 해시태그를 태핑함으로써 직접 의미적인 라벨이라는 것을 참조를 하면서 스티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의 이 작동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유저가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리라고 하는 두 글자를 입력한 시점에서 스티커 추천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배열이 된 것은 아리가또라고 하는 이 스탬프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글자가 늘어서 아리에라고 하면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의 이 아리에나와 관련된 스탬프가 추천이 됩니다. 실제로는 개별적인 스티커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 태그를 레벨로 라벨링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벨링된 스티커가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땡스라고 입력이 되어도 또는 알파벳으로 땡스라고 입력을 해도 같은 의미적인 태그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커가 동일한 스티커가 추천되는 것입니다. 이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는 의미적인 이 라벨을 특정하기 위해서만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태그가 있는지 하는 것은 라인의 크리에이터즈 마켓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방문을 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저의 아이가 옛날에 이제 스티커를 만들어 줬을 때 제가 만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OK라고 하는 스티커를 보면은 태그가 이 세 번째 이미지와 연동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태그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태그는 여러 언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은 몇 개의 언어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어의 경우에는 이 태그의 종류가 5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이 태그를 달 수도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이미지를 해석을 해서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태그를 예측을 해서 다는 이런 처리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많은 서비스가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스티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스티커 프리미엄에서는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도 이 1000만 개가 넘는 스티커 패키지 중에서 유저가 사용하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 대상으로서 편의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티커 프리미엄에서 사용하는 스티커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를 한 것, 명시적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키보드 영역에서 추천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배열 대상으로 한 것은 이 피보트 다운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토 다운로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에서 어떠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모델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서두에 세 종류의 머신러닝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패턴을 이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버 사이드에서 후보가 되는 스티커를 유저별로 추천을 하기 위한 캔디데이트 제네레이션 퍼스트 스테이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클라이언트는
이 유저별로 생성된 후보를 키보드상에 표시를 할 때의 배열 처리, 리랭킹을 하게 됩니다. 이 리랭킹은 이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문자를 입력을 했을 때 처리하는 것도 있고, 클라이언트 로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페더레이티드 러닝 처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퍼스트 스테이지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밑에서 위 방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입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데이터는 서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스티커 다운로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를 추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스티커 등과 같은 정보는 이 추천을 할 때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들 데이터를 어떠한 머신 러닝을 처리를 하게 해서 이 중앙에 있는 유저 임베딩, 아이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 생성물로서 획득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실제로 유저의 흥미, 관심이라고 하는 것 또는 아이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임베디드 벡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중요한 것이고, 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서버만으로 머신러닝 추천을 할 때는 이 두 개를 획득을 한 다음에 공통 공간에 이 정보가 임베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벡터가 유사한지 하는 정보를 통해서 탑 N이라고 하는 추천 아이템을 생성을 해서 이것을 유저별로 배포를 하는 이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상이 되는 서비스가 오토 서제스트라고 하는 자동 추천이기 때문에 한 유저에게 여러 개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하이오라고 유저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추천 리스트, 요코소라고 하면은 또 다른 추천 리스트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추천 리스트가 한 사용자에 대해서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양을 절감시키는 이 처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유저 쪽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유저별 특징이 이 유저 임베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벡터를 클러스터링 처리로 해서 이 유저의 추천 클러스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추천 클러스터 각각에서는 공통된 후보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버 측에서 진행하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의 처리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리랭킹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버 측에서 처리를 했을 때 획득된 유저의 임베딩 및 아이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인풋이 되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 인퍼런스 또는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 베이스가 되는 머신러닝의 모델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도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머신러닝 모델도 다운로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벡터를 입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이템 단위로 그 유저에게 어느 정도 적합한지 라는 것을 스코어로 얻게 됩니다. 이 스코어를 바탕으로 후보 스티커 수만큼 인퍼런스 처리를 하게 되고 여러 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인퍼런스는 유저가 문자를 입력을 하고 두 글자 이상이 이 히팅 한 그 수점에서 그 스티커 수만큼 표시를 하게 되고, 학습에 대해서는 한편 일정한 양을 유저의 입력이라든지 스티커의 송신과 같은 데이터가 축적이 된 다음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학습을 할 때 계산이 너무 무거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는 유저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이 디바이스가 아이들 상태일 때 사용하는 그런 작동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퍼스트 스테이지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인데요. 퍼스널라이징의 대상은 캔디데이트 스티커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100만 개 있는 오더 중에 오더의 스티커 중에서 이 탑 100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머신러닝의 학습에 사용되는 것은 스티커의 다운로드, 예를 들어서 구매와 같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인퍼런스, 트레이닝 이 모든 처리를 서버 측에서 하게 됩니다.
세컨드 스테이지 리랭킹에서는 방금 이 캔디데이트 100개를 배열을 다시 하게 되는 재배열 처리를 하는 것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재배열을 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스탬프가 키보드 상에 추천이 되고 인프레이션이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을 클릭을 했는지 여부 라는 정보가 기준이 됩니다. 추론 처리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하게 됩니다. 학습은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 처리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모델을 통합하는 처리만 서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머신러닝을 도입을 해서 어떠한 성능이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프레디드 러닝을 플랫폼으로서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어렴풋이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개발하는 시스템이 클라이언트, 서버 양쪽에 넘나들고 있어서 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택한 스티커 프리미엄으로 만든 것을 장래적으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비스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그와 같은 니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플랫폼으로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플랫폼이 충족해야 할 요건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이 복수 정의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잘 학습을 해서 그것을 인페이스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이 공통화되어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이러한 것을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또 한 가지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하나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한 시스템상에서 프라이버시 요건을 제대로 충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능은 중간 집권적으로 플랫폼 측에서 공통해서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여건을 전제로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서비스 고유의 처리, 구현 부분이랑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서버 측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시스템 구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의 처리입니다만 서버 측에서 이루어지는 머신러닝,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은 이 왼쪽 위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하지만 리런킹은 심플하긴 합니다만 다양한 분야에 걸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조상 봤을 때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루어지는 리랭킹 처리를 우선 애플리케이션 측과 플랫폼 이러한 분담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유저가 그 어떤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 결과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 측은 프리딕션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리퀘스트를 하면은 마침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주고받고 있는 거랑 같은 식으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추론 처리를 플랫폼 측에 리퀘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넘겨받습니다. 인퍼런스는 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트레이닝 경우에는 유저가 인풋을 하고 인프레션이 발생하고 클릭이 발생했다. 그와 같은 정보는 마침 서버 측에 로그를 그냥 흘려보내서 서버 측이 학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로그를 단순하게 플랫폼 측에 보낸다. 그와 같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내어진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인지, 정리한 데이터를 어느 타이밍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어플리케이션 측은 일절 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퍼런스 내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측으로부터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플랫폼 측에서 지원을 합니다. 또 그림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유저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아이템의 엠베딩을 다운로드하는 그러한 처리는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왼쪽 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과 관련돼서는 로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측은 내용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로그를 클라이언트 내부의 플랫폼 측에 보냅니다. 일정한 양의 로그가 축적이 되어서 또 학습하는 데 적절한 타이밍에서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내의 플랫폼이 학습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학습된 결과는 서버 측에 업로드되어서 서버 측은 이 데이터를 일정한 분량 축적을 하고 난 다음에 모델의 어그리게이션 처리를 하고 글로벌 모델을 갱신합니다. 갱신된 글로벌 모델은 학습에 참가를 했는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클라이언트 측에 다시 한번 배포가 되어서 인퍼런스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이 그 밖에 지원하는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A/B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모델이 클라이언트에서 정확하게 인퍼런스 되기 위해서는 유저 아이템 엠베딩이랑 모델이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매니지먼트 기능도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 측의 학습은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진다라든가 학습 대상이 되는 모델이 장래적으로 복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델의 학습의 스케줄러라는 것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모델의 실행 환경으로서 iOS, 안드로이드 양쪽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닉스 런타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원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 이 내용에 관해서는 다른 발표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세션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발표입니다만 이번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분으로 한국 측 혁재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일본 시간에 15시부터 발표될 예정입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이번에 개발된 플랫폼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 측이 받는 데이터의 분량을 가능한 한 줄인다는 것. 두 번째가 리퍼런셜 프라이버시, 차분 프라이버시라고 불리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차등 정보 보호의 컴포넌트는 방금 시스템 구성도에서 적용을 해보면은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뒤처리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컬에서 이 차등 정보 보호를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로컬 DP라고 부릅니다. 이 차등 정보 보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적용을 할 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로컬 디바이스 상에서는 이 유저가 어떠한 조작을 했을 때 발생하는 로그가 일정량 축적이 된 다음에 학습 처리가 시작됩니다. 이 로그가 축적이 되고 원래 데이터를 학습 모델로 변환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그레이 아웃되어 있는 어글리게이션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이 두 가지 처리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등 정보 보호는 이와 더불어 노이즈를 추가를 하는 이 처리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등 정보 보호 자체는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유저의 개인정보, 그 기타 개인정보가 얼마나 지켜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노이즈가 추가된 머신러닝 모델은 그 밖에 유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노이즈가 추가된 모델과의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노이즈의 강도는 프라이버시 파라미터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어를 받게 됩니다.
이 노이즈가 추가되어 있고 원래 모델이 정확하게 머신 쪽에서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가 어떤 스티커를 보고 보냈는지 하는 정보를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버 측이 받는 것은 이 노이즈가 추가된 상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는 이 차등 정보 보호가 이러한 모델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등 정보 보호를 적용한 환경에서 저희들은 이러한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등 정보 보호와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조합을 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성한다라는 것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내부에서 가우시안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이 차등 정보 보호 기술을 적용을 하기도 하고 또 서버 측에서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사용할 경우에는 단순히 이 가중치 부여를 해서 평균화를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모델을 통합하는 처리를 할 때는 유저 아이디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로컬 모델을 서버에 업로드를 할 때 이 유저 아이디를 제거를 해서 보내는 처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저희들은 앞으로 이 연구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라이버시 파라미터인 엡실론을 적절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시스템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전성을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학습이 진행이 되는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노이즈의 양을 적용을 하는 파라미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학습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유저의 이 개인정보도 고려를 한 파라미터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A/B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5.6% 정도의 향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방금 스티커 프리미엄에서 사용자가 직접 명시적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이 스티커 패키지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B 테스트 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유저군과의 차이는 여기서 실제로 표시되는 스티커가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통해서 생성된 것인지 여부 이 차이만 보기 때문에 이 5.6%라고 하는 이 유저의 업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스티커를 추천을 받았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했다라고 하는 이 동작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은 퍼스트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 각각 개선을 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을 한 시스템인데요. 사내에서도 정말 많은 관계자들이 협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시스템 구성도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3개의 거점이 합류를 했습니다. 도쿄, 후쿠오카, 한국 이 3개의 거점이 합류를 했고 실제로 사용된 언어도 일본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3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개발에 직접 합류를 해주신 분들이 30명이 넘고 사내에서도 이 보안 리뷰를 해주는 등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 기술과 관련돼서 조사를 해주고 또 홍보 그리고 이 보안 관련된 분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도 많았는데요. 목표가 높았기 때문에 엔지니어 분들도 정말 열심히 지원을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것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을 열심히 도와준 많은 라이너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대상되는 서비스를 스티커 사용자 계약자로 정했는데요. 키보드 영역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직접 구매를 해서 다운로드를 한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재배열 대상을 가능한 한 줄이고 또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도 저희들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LDP의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이외에도 셔플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구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블라스토크라는 타이틀로 질문자분들이 궁금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세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에도 가능한 한 도입을 하면서 대화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이 계시는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퀘스천 마크로부터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야후 재팬의 미야자키 다카시 님이십니다. 미야자키님 카메라랑 마이크를 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야자키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후 재팬의 미야자키입니다. 데이터 통합본부 AI 플랫폼이라는 부서에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학습의 정비라든가 기술 조사 그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미야자키님 지금 세션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나요? 오늘 기쿠치님께서 페리디티 러닝 대규모 사례에 대해서 인상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페데레이티드 러닝이라는 것은 최근에 알려진 기술인데요. 이처럼 실제로 프로덕트로서 릴리스한 사례라는 것은 상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페데레이티드 러닝 도입은 실은 옛날부터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2018년, 19년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시큐리티 부서분들이 이런 것 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처음 제가 얘기를 들은 계기입니다. 이번에 실제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스티커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사업 부서로부터도 이 기능을 근본적으로 좋은 걸로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니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페데레이티드 러닝을 사용을 해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저에게 추천받는 스티커를 단순히 개인화하는 목적이라면 기술적인 옵션은 페데레이티드 러닝 아니라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원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술 측의 희망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측으로부터도 스티커 기능으로서 그것을 다루고 싶다라는 양쪽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이러한 것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데레이티드 러닝에 이와 같은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설명회에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또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시는 엔지니어분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멤버들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분은 어땠나요? 이번에는 특히 라인 내에서 매니저를 하고 계시는 또는 시니어 매니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엔지니어 기술자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해를 얻을 수가 있어서 하고 싶다면은 지금 이 타이밍으로 기술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개발 리소스를 할당을 해줬다는 것이 큽니다. 또 하나는 이미 라인 사내에서 페데레이티드 러닝용은 아닙니다만 이것에 전용 유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라든지 기술이라는 것이 몇 가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을 잘 조합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기술이 복수 조직에 걸쳐서 기존의 것이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 때 어느 분들에게
부탁을 할지라는 부분도 비교적 순조롭게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발판이 될 만한 기술 개발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네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기술 자체가 선행 사례, 특히 이와 같은 프로덕션상에서의 선행 사례 서비스가 보기 드물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셨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걸림돌이었던 것은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 어떠냐 하면은 솔직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소개를 드린 방법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측에서 취득한 데이터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느 정도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부분을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웠던 것은 이 사용하는 기술이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해서 이 복잡한 시스템의 가치를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점점 많아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의 협조하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채팅으로 받은 질문도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디바이스 상에서 학습을 하는 것인데 이 기종을 변경을 했을 때 그 로그 데이터가 연동이 되는지 계승이 되는지 또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이제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이 통합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디바이스 간의 계승에 관해서는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하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인풋이 되는 것은 유저의 인베딩, 아이템 인베딩 그리고 모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글로벌 모델이 배포가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의존을 하지 않고 어디서든 같은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와 관련해서 개인화라는 관점에서 계승이 되는 것은 유저의 인베디드 벡터인데요. 이것도 서버 측에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디바이스가 전환이 되어도 같은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컨드 디바이스와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내부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저가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할 경우 각각 로그를 취득을 하고 서버에 올리는 이런 처리를 통해서 유저의 개인정보, 어떤 유저가 대량의 데이터를 보낸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저 아이디를 제거를 하고 서버에 보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줄인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컨드 디바이스, 구체적으로는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이라든지 이 PC인데요. 이러한 디바이스 상에서는 학습은 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이미 하셨고 그 결과 이와 같은 사양을 정했다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서버 측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시스템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연동을 해서 학습을 하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접속을 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학습 섹션을 진행을 하는 이 동기화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맞는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는 스킴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실제로는 거의 비동기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정확하게는 내일 세션에서 설명이 있을 텐데요. 디바이스가 아이들 상태일 때 학습 처리를 한다. 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습 타이밍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언제 서버에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아직 제어가 되지 않고 iOS나 안드로이드 쪽에 그 처리 제어를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측은 베스트 에포트로 유저가 학습을 해준 결과를 일정 기간 모아서 그 일정 기간에 소정량의 데이터가 모이면은 서버 쪽에서 모델에 어글리게이션을 하고 배포를 하는 이러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비동기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모델 갱신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은 유저 수에 의존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라는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빈도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A/B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있을 때는 일부 유저는 기존 서비스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릴리스가 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서비스 유저가 증가될 때마다 학습 갱신 빈도라는 것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에 도입을 한다라는 것이 다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션 마지막 부분에서 퓨처 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플랫폼을 해서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떠한 개발 발전성이라고 할까요? 스티커의 추천 이외에도 다른 용도로도 확산하고 싶다라든지 장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분들이랑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널리 다른 라인의 애플리케이션에도 도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은 큽니다. 당연히 지금 프라이버시 얘기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핫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술 분야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연구자분들이 최신 논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그런 도입 사례 같은 것을 조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로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할 수가 있는 일들을 늘리고 싶다. 그러한 마음은 있습니다. 한편으로 현 시점에서 그럼 다음 서비스라든가 시스템, 기능 이것을 타깃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그러한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세상의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후 발전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